안녕하세요. 저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개경 이야기를 할 박종진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이죠. 혹시 6월 15일 관련된 일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0년 6월 15일에 이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좀 활발히 되었었죠. 그래서 그 덕에 저도 이제 개성 가서 개성 답사도 했었고요. 관광도 하면서 제가 이제 개경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북 교류가 중단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6월 15일에 여러분하고 개성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역사와 경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뒤에 보이는 산이 송악산, 이제 개성의 주산이죠. 이 송악산이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제 보이는 건물터가 고려 현종대, 현종대에 이제 만들어진 중심 건축군, 그러니까 고려 궁궐터를 흔히 조선 시기부터 이제 만월대라고 불렀는데요. 그 만월대의 이제 중심 건축군 건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자료집에서 보신 대로 이제 목차가 크게 넷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의 자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경이 이제 고려가 건국한 게 918년인데 그 다음해인 919년에 개경으로 천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줄곧 고려 왕조의 수도가 되는데요. 천도 과정이라든지 천도 배경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개경의 고려 왕조의 수도 개경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 범위와 그 다음에 개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개경의 주요 시설, 특징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범위가 넓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처음 1시간 안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측면도 있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간단히 넘어간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은 산하고 이제 산줄기, 그 다음에 물줄기하고 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개성을 이제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이 풍수상의 명당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서울의 네 개의 산이 북쪽에 백악산, 남쪽에 남산, 서쪽에 인왕산, 동쪽에 낙산이 네 개의 산으로 이제 서울이 둘러싸여 있듯이 개성의 경우에도 이 북쪽에 송악산, 그 다음에 남쪽에 용수산, 서쪽에 오공산, 동쪽에 용수산 하는 동쪽에 이 부흥산에서 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대략 지형은 서울하고 좀 비슷합니다. 서울하고 비슷하다는 의미는 이 북쪽하고 서쪽, 남쪽의 경우에는 대략 지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동남쪽이 이제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개성 시내에서 모였다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임진강을 거쳐서 이제 한강하고 이제 합류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서울에 있는 세 개의 산에서 물줄기가 모여서 이제 청계천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중랑천을 거쳐서
이제 그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그것은 서울도 역시 북쪽, 서쪽, 남쪽의 경우에는 지대가 높고 동남쪽이 낮은 그런 지형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략 이제 개성하고 비슷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제 그 개성 주변의 산과 물줄기를 이제 그린 것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개경이고, 요게 송악산, 그 다음에 오공산, 남산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개성을 흐르고 있는 이 송악산이나 오공산 이런 줄기는 흔히 그 임진북, 예성남, 정맥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 임진북, 예성남, 정맥이라는 의미는 소위 이제 조선 후기에 상경표에서 이제 백두대간을 얘기하고 백두대간에서 이제 갈린 산줄기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결국 임진북이라는 것은 임진강 북쪽, 그 다음에 예성남이라는 것은 예성강 남쪽을 지나는 하나의 그 산줄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송악산이나 북쪽에 오공산, 천마산, 성거산 이런 산들은 대략 이런 그 임진북, 예성남, 정맥을 이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개성 서쪽으로 우리가 아는 산 중에 이제 그 태조 왕건이 능이 있는 만수산, 공민왕 능이 있는 복명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산줄기에서 이제 뻗어나온 그런 그 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고려의 그 개경 얘기할 때 그 무역항 병난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병난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예성강 하구 쪽에 있는 그 일종의 이제 그 일종의 나루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항구라고 얘기하지만 항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성강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그런 그 나루 시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줄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략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북쪽의 송악산, 서쪽의 오공산, 남쪽의 용수산에서 이제 그 개성 안쪽으로 몰려든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흐른다 그랬는데, 그 물줄기를 흔히 사천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더 개성의 그 지형을 더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개성 시내입니다. 개성 시내 가운데는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성 중심부에 있는 그 자남산이라는 산이고요. 그래서 산줄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은 이제 아까 봤던 임진강, 그 다음에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조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중심 강이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조강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지금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성강하고 만나서 서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한 지도겠죠. 이거는 그 대동여 지도를 축소해서 이쪽 부분만 자른 건데, 개성의 위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개경이고요. 여기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있고, 지금 서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의 위치를 이제 지금의 서울인 그 조선시대 한양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둘 다 크게 보면은 수도가 국토의 그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려 이전 왕조인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죠. 그리고 경주는 나중에 삼국 통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남쪽에 이제 치우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통일 후에 수도를 이제 이 대구 쪽, 달구볼, 대구 쪽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고려가 그 건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 개경의 위치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토의 그 중심부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 고려를 건국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라하고 후백제가 있을 당시에는 꼭 여기 국토의 중심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남쪽으로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고려 초에 이제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이 개성이 이제 국토의 그 중심부에 가까운 데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조선 건국 후에 수도가 개경에서 이제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이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심지가 조금 이동을 하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흔히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국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한강유역을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단 이제 개성하고 이 한양을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이 개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을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기가 한양보다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좀 가까우니까. 반면에 이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개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을 따라서 이 남쪽으로 그 진출하는 데는 개성보다 당연히 더 유리했습니다. 요거는 이 대동저지도 중에 개성 쪽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개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이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북, 예성남, 정맥이 이렇게 와서 이제 남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줄기인데요.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까맣게 두껍게 표시된 것이 이제 산하고 산줄기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곡선으로 표현된 것들이 물과 물줄기입니다. 그다음에 직선으로 표현된 것은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연하고 그다음에 교통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병난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냥 간단히 산 사진만 몇 개 그냥 쭉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성 남쪽에 있는 용수산이라는 남쪽 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 개성 음식점 중에 용수산이라는 음식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그 개성 출신이 하는 그 개성 음식점이었는데요. 그 음식점 이름이 바로 이제 개성의 남산인 용수산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쪽산인 오공산입니다. 아까 처음 그 표지에서 봤던 송악산하고 비교하면, 송악산은 돌산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봤던 이 용수산이나 이 오공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또 그 아주 돌이 그냥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공산 옆인데 이쪽을 이제 찍은 건데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이 홍관 비가 있기 때문인데, 이 홍관이라는 사람은 그 고려 인종대 이자겸의 난 때 이제 왕을 도와서 이제 왕을 지키다가 이제 죽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 비각이 여기에 있어서 이건 그냥 그때 찍은 겁니다. 요거는 그 개성 중심부에 있는 그 아까 그 자남산이라는 산인데요. 이 자남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김일성 추석 동상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는 이 자남산에 그 신사,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런 그 신사를 이제 자남산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신사를 헐고 여기에 이제 북한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놨죠. 이 사진들은 모두 다 그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지금 파주 조금 동북쪽으로 가면 칠중선이라는 신라 시기부터 있었던 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북쪽을 본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흐르는 물이 당연히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이 이제 북한 땅인데요. 개성의 송악산은 요겁니다. 이거 흐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이 좀 흐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임진강하고 이 북한의 그런 자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 동쪽의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이제 서쪽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조강이라고 했는데요. 이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데 지금 소위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임진강이고요. 이쪽이 한강이고, 이게 이제 서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북한 쪽이고, 이쪽은 김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남한에서 이 개성 쪽을 바라보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강화도 북쪽에 있는 평화전망대라는 데 있습니다. 평화전망대인데 제가 이제 강화도 여러 번 다니면서 개성 쪽을 보기 제일 좋은 곳이 이 평화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평화전망대에서 동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조강, 아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서쪽으로 흐르는 조강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바로 앞 사진이 오두산 전망대에서 서쪽을 보고 찍었다면 이거는 이제 동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제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에도 이제 동서남북 남산이 있는데요. 남산에서 찍은 이제 강화읍하고 저 조강, 그 다음에 그 조강 뒤쪽에 이제 북한 개성 지역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화 지역을 여기다 이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몽골과의 전쟁 중에 고려의 왕조 수도 개경은 이제 강화로 이거 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강도라고 그랬는데, 강도의 위치, 강도의 주요한 시설들은 지금 강화읍 요 중심에 이제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평화전망대에서 이제 북쪽을 바라본 건데요. 서북쪽을 바라본 곳인데, 요 입구가, 여기가 이제 예성강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강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산이, 물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것까지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잡지에 나와 있는 일종의 사파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소위 병난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관광 엽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만든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이 병난도 풍광을 이제 그린 사파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 사진을 이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강변에 돛담배도 떠 있고 멀리 이제 산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걸 언뜻 봐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한적한 그런 어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까지 이제 개성 자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개성의 역사하고 관련해서는 뒤에 또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 고려가 건국한 게 1918년이었고, 그 다음에 919년에 이제 수도를 이 철원에서 이 개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918년 이제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기기 이전에 그 개성을 보면은 우선 왕건의 선조들이 이 개성에 정착하게 될 때, 그때는 그 개성은 당연히 그 신라의 아주 그 북쪽 그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경주는 동남쪽에 있었고, 이 당시의 개성, 송악은 거의 그 서북쪽 끝 국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방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왕건의 선조들이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지방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개경이 이제 그 국가의 그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은 왕건의 아버지인 그 왕융이 궁예, 당시에 이제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에게 귀부를 하게 되고, 궁예가 거기 이 송악을 이제 수도로 삼으면서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898년인데요. 고려 건국하기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부터 이제 이 송악이 어떻게 보면 중심 무대, 국가의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중심 무대가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905년에 궁예가 다시 수도를 지금 철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수도의 지위는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때 쌓았던 성이라든지 뭐 궁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 개경이 수도가 되는 하나의 이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19년에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 기록에는 궁궐을 창건하고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가렸고 뭐 절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6년에 광종이 이제 개경을 이제 황도라는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데, 그렇게 고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광종의 형이 정종입니다. 이 정종이 이제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서경, 그러니까 지금 평양으로 천도를 추진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광종이 즉위한 후에 왕권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경은 서경하고는 달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경은 서도로, 개경은 황도로 이름을 이제 고치면서 개경의 위상을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종대인데요. 성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국가의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성종이니 광종이니 하는 그런 이름들은 묘호죠. 묘호라는 것은 죽은 후에 이제 사당에 붙이는 이름을 이제 묘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묘호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 붙이기 때문에 왕 중에 이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은 왕대에는 당연히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위에 있을 때 국가의 제도를 만들면 그 공을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제 종묘에다가 사당을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줄 때, 묘호를 지을 때 성종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의 성종이나 조선의 성종은 다 그때 제도가 이제 정비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성종소에는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또 제도를 고치면서 또 소위 우리가 종묘사직, 우리가 흔히 국가의 상징을 종묘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종묘사직이 만들어진 때가 바로 이 성종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종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성부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 개성부도 역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개성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도가 개경이면 이 개경을 지원하는 지리적인 기반을 말합니다. 지금 얘기는 경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서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행정구역이 예전에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부가 이제 경기가 되는데요. 단지 이제 조선 시기에 와서는 조선 초에 경기도 다른 칠도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같은 도의 의미로 이제 지위가 좀 변하게 되면서 그냥 경기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이전에는 그 수도 바깥에 경기가 일단은 이제 수도를 지휘하는 지원하는 그런 이제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성종대 개성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성부는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서 조금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경 주변에 13개의 군현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것이 고려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종대에는 이제 거란 침입을 받게 되면서 파괴된 그런 궁궐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성곽을 이제 다시 쌓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 나성이라는 성을 쌓으면서 개경의 기본 영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려가 건국한 천도하고 110년이 지난 때에 개경이 그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기본 틀이 만들어졌던 것이 대략 이제 몽골과의 그 전쟁 중에 강화로 천도를 했다가 1232년에 천도했다가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경으로 환도한 후에 이제 파괴되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구했지만 사실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복구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표시해 놓은 것 중에는 이제 이 1308년에 개성부를 개편했다고 했는데 아까 성종대 개성부라는 것은 수도 개경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의 개성부 개편은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 군현뿐 아니라 수도까지도 이제 관할하는 그러한 행정기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개성부라는 것은 수도 개경과 그 주변에 있는 군현을 이제 같이 통치하는 그런 이제 행정부서가 이때 만들어지고 이게 대략 조선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려 말인 국민왕대에 홍건적의 진입 때 이제 궁궐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려 전기의 시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때 대부분 다 훼손이 되죠. 그러니까 몽골과의 전쟁 중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국민왕 때의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으로 그 수도의 주요한 시설들이 이제 훼손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개성의 역사 부분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되면은 이제 수도 개경을 좀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개경의 지덕이 쇠했으니까 수도를 옮기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고려가 망할 때까지 개경은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392년에 조선이 이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 후에 수도를 이제 한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개성은 이제 수도의 지위를 내려놓고 소위 처음에는 개성 유후사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개성 유후사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전해된 그런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유후라는 것은 예전에 수도였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도시가 되었지만 예전에 수도가 있었던 곳이니까 특별히 예우한다는 그런 명목에서 이제 명칭을 붙여준 것이 개성유후사로 이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개경은 한때 다시 수도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이 그 정종이죠. 이 정종이라는 왕이 이제 소위 그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개성 지역에는 어떤 뭐가 있었냐면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비였던 그러니까 이성계 부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개성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는데요. 그 정종이 자기 어머니 그 성묘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수도를 이제 그 한때 다시 이제 개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서 한때 수도의 지위를 회복하긴 하지만 이때 완전히 이제 개성이 그 수도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서울의 한양에 있던 종묘사직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그 양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태조가 힘들게 이제 한양으로 천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면서 여기를 한양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개성으로 가져가기는 했지만 어정쩡한 위치.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의 수도가 둘이다.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개성의 지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그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태종이 권력을 다시 잡았고, 그리고 태종이 즉위한 후에 이제 이 1405년에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게 됐고, 이어서 개성 유사는 개성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성은 한성부와 비교하면 한성부가 정이품아문이라면 개성부는 종이품아문 한 단계 떨어진 이제 지위를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성은 이제 지방도시로 정리가 되고요. 그렇지만 개성은 소위 그 상업이 발달한 상업도시, 그 다음에 그 서울의 뒤쪽 국방을 지키는 그런 그 국방의 도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중국과의 사신이 왕래할 때 거쳐야 가야 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로서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개성은 이제 조선 시기에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성부가 편성이 되는데 1945년 해방할 당시에는 개성의 대부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송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은 대략 그 남한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을 하는 동안 개성은 이제 북한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려가 건국한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하면서 송악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의 지위를 400년 넘동안 유지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 당연히 개경은 고려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도 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후삼국이 통일되면서 고려 영토가 남쪽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개경은 대체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금 개성은 이제 남북 교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고려 시기부터 지금까지 개성이라는 데는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지켜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경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역시 아까 개성의 역사 부분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건의 선조, 특히 6대제인 호경이라는 사람이 개성에 정착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할아버지인 그 작재건 때에 보면은 이 왕건이 이
성악산, 예성강 요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지역은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방의 유력자였을 뿐이었다. 이 지역이 우리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예가 이 지역을 이제 성악을 도읍으로 삼으면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왕건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아까 896년에 이제 그 왕건의 아버지 왕융이 궁예에게 귀부를 하니까 그 궁예가 왕건 보고 이제 이 발어참성이라는 성을 쌓게 하고 이제 왕건이 거기에 성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이제 이것을 수도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성악군은 한나라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905년에 철원으로 옮기면서 수도의 위상을 이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그 기반 시설은 건국 후 이제 개경으로 이어졌다 하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 왕융이 궁예에 귀부한 후에 왕건은 이제 궁예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공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정치적 기반을 쌓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궁예를 내몰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려를 건국할 당시에 왕건의 그 지역적 기반은 결국 성악군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개성군, 그 다음에 또 그 왕건이 궁예 밑에서 그 후백제를 정벌하면서 확보했던 나주, 뭐 이런 지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성악산 주변 이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수도였던 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건의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여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의 경우에는 흔히 자기가 자신의 그 정치적인 기반,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궁예를 내몰고 이제 고려를 건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왕건 세력이 궁예 세력을 압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건국 직후에 철원에서 많은 그 반란들이 있었고요. 또 중패비사로 대표되는 그런 그 외교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 비사라는 의미는 이 중패라는 것은 이제 그 이웃 세력하고 교류를 할 때 패백을 많이 준다고 결국은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비사라는 것은 아주 겸손한 말로 그 선물을 많이 안기면서 그 외교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고려 초의 중패비사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흔히 이제 왕건이 초기에 그 외교를 하면서 아주 그 겸손한 태도를 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왕건의 세력이 상당히 약했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의 정치적인 기반은 기본적으로 성악산 주변이다. 그 다음에 왕건이 건국할 당시에는 그 궁예 세력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센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려초 왕건의 그 건국 과정에서 왕건의 세력을 해상 세력이다 이렇게 그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흔히 왕건의 아까 했던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 용왕 세력과 결합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건이 이제 궁예 밑에 있으면서 수군을 이끌고 이제 이 후백제 지역을 정벌한 거라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왕건의 세력을 해상 세력으로 단정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려 왕조의 성격도 이제 이런 해상 왕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고려 한반도라는 지역이 결국은 이제 삼면이 바다다. 그 다음에 해상 활동이 뭐 조세 운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활발했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활동이 활발했고 그것이 조선 시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이런 해상 활동이 활발했을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가의 성격을 이제 해상 왕국이다 이렇게까지 단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국가 살림살이, 소위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결국은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한 것이라든지 뭐 상업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세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재정의 기반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현물세로 운영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역시 고려 왕조가 해상 왕국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기하고 비교하면은 분명히 해상 활동이 조선 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왕건이 해상 세력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왕건이 고려 왕조가 해상 왕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 하는 얘기를 조금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는데요. 그게 918년 이제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19년 1월에 수도를 전격적으로 이제 송악, 그러니까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태조는 수도를 옮겼을까요? 우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많은 지지와 추대를 통해서 궁예를 내몰고 왕이 되어서 이제 고려를 건국했지만 이 수도 철원에는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궁예를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았던 것은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에는 결국은 크고 작은 반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수도 철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이 뭐 청주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반란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왕건은 건국 직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수도를 개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왕건은 왜 수도를 이제 개경으로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초에 왕건의 그런 활동을 보면은 왕건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이름을 고려로 한 것도 결국은 이제 고구려와 같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국 직후에 이제 거의 폐허로 되어 있었던 평양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면시키고, 그러니까 이웃 지방의 사람들을 옮겨서 평양을 채우고 군사적인 정비를 하는 등등 이제 서경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서경을 이제 키우려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건은 건국하고 6개월, 그러니까 이 서경을 이제 여러 가지 대도읍으로 삼은 그 직후에 4개월 후에 바로 수도를 이제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옮긴 건 옮겨야 되긴 하는데 왜 그러면 서경이 아니라 개경으로 옮겼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경으로 천도를 한 후에 왕건의 그런 행적을, 서경에 대한 행적을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한 상당히 초기에 10년 동안 거의 뭐 매년 서경을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또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932년에 서경 사람 장견의 집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든지 혹은 5월에는 바람이 크게 불어서 관청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왕건이 거기에 이제 이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서경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별로 잘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서경에 대한 서경 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 15년까지 그 왕건은 서경에 대한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태조가 수도로 삼고 싶은 곳은 서경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경은 당시에 수도를 삼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개경은 옮길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서경은 이상이고 개경은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건이 결국 개경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곳이 예전부터 자기 선조들, 자기 조상들이 이제 근거지여서 익숙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근거지였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그 궁예 시절 한때 수도였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그런 성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천도하는데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0여 년 중에 궁예가 성곽으로 철원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무리한 이제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그 민심의 이반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왕건으로서는 무리하게 서경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풍수지리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흔히 이제 개경에 대한 그 풍수지리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서 개경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건 선조들의 행적을 이제 설화 형식으로 표현한 이 김관의의 그 편년통록이라는 책을 봐도 왕건과 개경 그리고 개경의 풍수지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왕건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풍수지리적인 최고의 명당이다. 그랬기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바로 자기 세력의 근거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뿐이고 단지 풍수지리라는 것은 그 당시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왕건은 개경보다는 서경을 더 풍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려 태조가 개경을 수도로 옮긴 것은 그것이 풍수적인 명당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좋은 것이지만 최고는 아니었다. 최고는 서경으로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경이 이제 풍수적으로 명당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일단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후에 그 개경을 이제 풍수적으로 수식하는, 바로 여기가 최고야, 최고 땅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수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경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까맣게 표시된 것이 이제 개경입니다. 그 다음에 좀 색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바깥에 제일 흐리게 표현된 곳이 뭐냐면 경기,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부를 설치부터 시작됐던 그 개경을 지원하는 그 지리적 군현인 그 개성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경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성부 사이에 이제 그 표시된 부분을 흔히 우리가 사교라고 합니다. 사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지금도 교회 지역에 간다 할 때 교라는 의미인데, 이 교라는 것은 서울의 바깥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교라고 하는 것은 동교, 서교, 남교, 북교 이런 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교라는 것은 서울은 수도 이 성으로 둘러싸인, 나성으로 둘러싸인 개경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개경 바깥 지역으로서 이 수도 안에서 하기 어려운 일, 예를 들면 군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등등 수도 안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바깥 지역입니다. 흔히 그 조선 시기에 여러분들 그 한양의 성저심리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성저심리라는 것은 서울 도성에서 사방으로 10리 정도씩 떨어져 있는 지역을 성저심리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과 이제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경,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경기, 그 다음에 그 중간 완충지대인 그런 그 사교, 이런 지역으로 지리적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특별구역으로서 이제 개성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사교가 설치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인 그 개경 내부는 이 오부방리, 그러니까 지금 큰 지역에 구가 있듯이 개경을 5개, 오부, 5개 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부 밑에 방, 리로 나누는 그런 행정, 으로 편제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경의 그 조형 과정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19년에 천도할 당시 개경은 완성된 도성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천도한 지 110년이 되는 그 1029년에 나성을 완성하면서 개성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성으로서의 나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개성이라는 그 도시가 110년 동안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은 우선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선 지금 요새 흔히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니까 그 개경 수도로 개경을 정하면서 이 110년 동안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할 거야 하는 그런 그 원래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수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를 들면 광종대는 광종대대로, 성종은 성종대로, 현종은 현종대로 그 당시의 정세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가면서 이제 개경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꺼번에 일관된 계획이나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가 아는 그 서울을 보면 그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후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몇 년 사이에 성곽을 짓고 종묘사직 짓고 그 다음에 궁궐 관청들을 다 짓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는 초기에 그 천도 초기에 주요한 시설들을 이제 단시간 내에 갖추었다면은 이 개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한 110년에 걸려서 천천히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된 방향이나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그 태조, 광종, 성종, 현종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역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종이라는 왕이 이제 도성이 완성되면서 개경의 공간 봉인미가 정해졌을 뿐 아니라 이 궁궐 제도의 전형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개경의 조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성이라는 성곽은 이제 이전에 중국 고대 도성,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뭐 발해나 일본의 도성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그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으로 대표되는 고대 도성들은 평지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아마 요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나라 장안성의 이제 모습인데 이거는 평지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성을 쌓았는데 반면에 개경의 나성은 앞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4개 산 능선에 따라서 이제 성곽을 쌓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때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요거는 조선시기에 지금 한양 도성입니다. 이거 역시 개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방의 산 능선에 따라서 성곽을 쌓아서 이제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성의 이제 그 성곽인데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현종대 만들었던 나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그 왕건이 궁예 밑에서 쌓았다고 하는 바로 잠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면서 도성을 쌓은 게 요게 황성이고 황성 안에 궁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이 내성이라는 거는 고려 때 성곽은 아니고 요거는 조선 초에 이제 개성에 쌓은 조선의 성곽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종대가 결국은 고려의 수도 개경이라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 그것은 그 개경의 특징인 그 나성을 쌓은 것, 그 다음에 궁궐 제도를 이제 정비한 것,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개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하나는 우선은 그 천도 직후에, 개경으로 천도한 직후에 이전 궁예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핵심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때 만들었던 핵심 시설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그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된 계획이나 방향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한양하고 다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만들면서 그린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산줄기가 아까 이거 임진부, 예성남, 정맥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송악산, 오공산, 용수산, 부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그 간략한 지도를 보면요. 여기서 그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선의문하고 동쪽에 숭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동서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궁성 동쪽에 있는 관도가 있는데 이 관도라는 것은 관청이 설치된 길, 흔히 조선 시기에 육조거리 같은 길을 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도 끝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길을 이제 간선도로인 남북대로라고 할 수 있고, 이 동서남북도로가 만나는 지역에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는 열십자 모양의 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했고요. 십자가에서 궁궐로 가는 요 중심길을 남대가라고 했는데, 남대가라는 것은 남쪽의 큰 길이라는 의미고, 여기에는 여기 그 시전을 비롯한 중요한 시설들, 여기에 제일 번화가가 많았고, 이 근처에 고려의 중요한 세력들의
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흔히 궁성, 황성, 나성을 세 개의 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나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황성이 이제 그 도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됐지만 개경의 주요 시설 중에 몇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도성인데 아까 이것도 역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것들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도에서 이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에 쌓은 성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수도 자체를 도성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의 능선을 따라서 쌓은서 원형에 가깝고 그것은 이전의 고대 도성들과는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 능선에 따라서 성을 쌓게 된 것은 아마 이런 그 풍수지리 같은 그러니까 소위 그 산줄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이제 기능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개경의 이제 도성인 나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성입니다. 이 토성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은 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조선의 성곽이 다 돌로 쌓은 것과 달리 이제 흙으로 쌓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 구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조선 초에 내성을 만들 때 이제 중복되는 서북쪽 지역은 이제 지금도 석성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토성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를 보면은 서울의 한양 도성이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한 18km 정도 됩니다, 둘레가. 그러면은 이 개경의 나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서울 한양도성이 18km였다면 나성은 그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23km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성문은 사대문, 사소문에서 기본적으로 8개였다고 한다면 이 개성의 성문은 지금 이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개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성을 쌓고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년 지나서 이제 그 도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길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사용하던 길을 살리면서 이제 성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문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경은 오부 방리제로 통해서 운영을 했다 그랬는데 이 방리제라는 것은 이제 중국 고대 도성에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도성을 부로 나누고 부를 다시 방리로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담으로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거주를 이제 그 구역으로 이제 묶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런데 조선 시기와 그것의 원초가 되는 고려 시기의 방위제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개성에서는 높고 낮은 신분이 같은 방이나 리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제를 운영을 했지만 좀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이 됐고 그런 것들이 대략 이제 조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룡철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북한의 학자가 직접 이제 거기 조사해서 만든 지도인데요. 그런데 이 지도에는
직접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성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이름도 표시를 했지만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이제 성문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개성 나성의 성문이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그런 공부들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의 이제 성곽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개성이 조금 그 원형에 가깝다면 서울은 좀 그 길쭉한 타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장안성의 그런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궁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궁궐이라는 것은 결국 왕조 시대의 핵심 공간이고, 그래서 궁궐은 이제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왕의 하나의 그 생활 공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고려의 본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서울에 그 원래 경복궁이 있고 그 외에 이궁으로서 뭐 창덕궁, 창경궁 뭐 그런 궁들이 있었듯이 개경에도 이제 송악산 아래에 이제 본궐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궁들이 있었는데요. 단지 개경의 궁궐 본궐은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없어져 있었는데 없었는지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궁궐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전시하는 거 만월대라는 걸 이제 고려 궁궐터로 이야기하는데, 그 만월대라는 용어는 고려 시기에 있었던 용어는 아니고 조선 초에 이제 폐허가 된 고려의 본궐터를 이제 만월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궐은 대체적으로 이제 몽골과의 전쟁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훼손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민왕대의 그 홍건적의 침입 때 이제 그 개경이 함락이 되고서 공민왕이 이제 지금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또 일부가 훼손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복원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려 본궐은 이제 천도하면서 아까 송악순 남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자리는 그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가지? 그리고 이제 이 궁궐을 이제 짓는 것도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 아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이제 소위 고려의 본궐이 송악산 남쪽에 그 기슭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릉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높고 낮은 그런 축대를 쌓아서 거기에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서울에 지금 경복궁을 보면 경복궁 역시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 남쪽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복궁의 경우에는 그 땅을 다 평평하게 고른 후에 이제 건물을 지었다면, 고려의 그 본궐 같은 경우에는 그 능선을 살리면서 축대를 쌓으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고려 궁궐터인 그 만월대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에 송악산 기슭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요게 소위 그 현종대 만들었다는 그 중심 건축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이 서부 건축군인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남북 공동 발굴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현종 때 이쪽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구릉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발굴 현장 2015년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거의 평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 40에서 60m 정도의 표고를 두고 이제 그 건물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높은 축대들을 쌓으면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동쪽에 있는 그 아까 보면 요 지역입니다. 처음 사진도 여기였고요. 이 경우는 이제 요 지역하고 좀 달리 좀 높은 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제 지금 경복궁 전경인데요. 경복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똑같이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 남쪽에 지었지만, 이쪽의 경우에는 평평하게 구릉을 평평하게 깎은 후에 그다음에 평지에다가 궁궐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이 이제 고려 궁성의 모습입니다. 궁성의 모습이고, 요게 이제 황성 안에 그 구릉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궁성이라는 의미는 지금 궁궐의 담, 경복궁 담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경복궁의 정각 모습인데요. 이 경우는 거의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각 변천의 경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최근 발굴을 포함을 해서 고려 본궐의 정각 배치를 이제 제가 한번 추정을 해 본 것인데요. 우선은 아까 만월대 사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현종대 만들었던 중심 건축군이라는 거고, 이 서쪽은 이제 고려 초부터 있었던 그런 본궐 지대인데요. 그러니까 고려 초에 여기 있다가 현종대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이 두 개의 정전을 이용을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역이 발굴한 지역인데, 이 발굴 지역에 많은 그런 건물의 유구가 나오긴 했지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도성에서 이제 도성을 지을 때 고려했던 그런 이제 원칙으로 이 주례 고공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소위 관청은 궁궐 앞에, 시장은 뒤에 둔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조 후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묘는 왼쪽인 동쪽에, 사직은 오른쪽 서쪽에 둔다. 그래서 좌조 우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하고 그 다음에 이 개경을 간단히 보죠. 우선은 서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종묘는 지금 종로 4가쯤에 있는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직은 지금 사직공원 경복궁역에서 조금 서쪽으로는 사직에 있으니까 거기에 동서의 위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묘우사가 그렇고요. 전조우시, 그 다음에 시장은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관청은 남쪽에 있다 하는 그 원칙을 보면은, 관청이 광화문 남쪽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은 조선 시기에 시장은 궁궐의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종로하고 남대문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 고려의 그 궁궐, 고려나 조선시기의 궁궐이 산 밑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장을 그 북쪽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주례고공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그 관청, 시장, 종묘, 사직의 위치 이런 것 중에 시장의 위치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려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려 시기에도 아마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고려 시기에도 종묘 사직의 위치를 보면 그 태묘인은 동쪽에 있었고 이제 그 사직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청은 그 황성이라고 하는 그 성 주변에 있었으니까 궁궐의 남쪽에 있었고요. 반면에 이 시장의 경우에는 북쪽에 있지 않고 역시 이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도성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궁성이고요. 여기 황성에 관청이 들어서 있는데 흔히 그 전조후시한다면 그 황성이 그 이제 관청이 있기 때문에 관청이 남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시장은 이 중국 고대 도성에서도 서시 동시에 가지고 이미 북쪽에 들어서진 않고 남쪽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묘와 사직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의 그 고려나 조선시기 도성에서 종묘 사직의 위치를 보면은 동서방향을 맞추려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고려나 조선시기의 종묘 사직의 위치는 동서에 있는 그 산 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칭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중국 고대 도성에서 보면은 이 종묘 사직의 위치가 이렇게 동서로 이제 대칭으로 이제 배치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묘 사직의 위치가 동서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중국 고대 도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융통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경의 경우에는 그 다른 그 도성에 비해서 이제 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도성뿐만 아니라 조선시기 한양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많은 개경의 경과는 독특한데 그런데 개경의 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경 중심부에 있었던 절들은 불교 행사를 비롯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는 데 있었던 그런 절들은 이런 교통의 기능 혹은 방어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개경의 중요한 절을 표시한 지도이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풍수지리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경이 풍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개경의 풍수라는 것은 개경이 수도가 된 이후에 개경을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수식하는, 미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정교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한 내용들인데요. 다 제 글이긴 하지만 특히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드렸던 올해 제가 이제 낸 책, 요걸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는 이 책을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도 그냥 많은 얘기를 짧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데다가 제가 또 강의를 안 한 지가 거의 1년이 돼서 또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